눈에 참. 약간 그리고 종교인의 광기가 들어있는 눈이 있어요.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 드라마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일본인들한테도 알려지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캐스팅 가치가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1, 2화 때는 고환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약간 구준표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일제시대 준표. 드라마에서 누가 죽는다 그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보질 않으세요. 아니요, 저 눈물 되게 없는데요. 눈물 없어요. 안구 건조증 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야, 김치 냄새 그렇게 많이 나? 이랬는데. 삼이성룡? 저는 3일 성룡의 지롱이 지롱. 참나리 참나. 미나상 코니치와 삼인성룡의 혁길이 여기 데스. 준비 많이 했다. 파친코 제식 닦아야 돼.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딱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다 웃으면 안 되는데. 왜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기로 한 드라마가 파친코잖아요. 굉장히 그렇지. 무거운 이야기여서 사실 조금 진지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준비를 일단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정보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 파친코는 2017년도에 발간된 이민진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애플 TV에서 만든 드라마고요. 원작의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한국계 1.5세대 이민자로서 이제 유년 시절에 뉴욕 퀸즈로 이민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예일대에서 역사를 전공을 하고 조지타운대에서 로스쿨을 졸업해서 사실은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작가로 전향을 했고 남편의 일 때문에 일본에 이제 있게 되면서 파친코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 넘어간 한국인들의 삶을 담은 드라마 파친코가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조금 이슈가 됐었죠. 그 드라마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Yep.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드라마가 사실 이제 1931년 그 30년대 김미나 배우가 연기하는 선자 그 시대와 그리고 1989년 윤여정 배우가 연기하는 선자의 노년 이렇게 두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왔다 갔다 이제 회차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요 장면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다시 이제 처음부터 그 스토리를 되짚어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같이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1화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 어린 선자가 주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민호 배우가 연기한 이제 한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자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기보다도 그 3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삶이 좀 피폐했는지 그런 좀 배경적인 부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사실 2화로 넘어가면서 한수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2화 한수를 만나고 바로 이제 관계를 갖는 이제 장면이 사랑을 하게 나오는 되죠. 거 보면서 아 이거 완전 미국 드라마구나.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이게 참 미국인의 시선으로 만든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걸 조금 바로 좀 느꼈고 그래서 사실 어린 선자는 이제 한 5, 6화 정도 가야 오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화에서는 어린 미나가
어땠는지, 어린 선자가 어떠셨는지 다들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애기 저는 선자 아니면은 민하 선자요? 어린 선자로 할까요? 미나 선자로 할까요? 뭐가 더 편하세요? 아니, 선자는 더 어린 아이가 나왔었잖아요. 아, 아이일 때 선자가 또 있었잖아요. 그 애기 선자 말고 선자 그 말고 미나 민하님이 김미나가 하신 그쵸? 선자요. 청년 그렇죠. 선자. 저는 그 파친코 앞에 그 연대를 나타낸 건 선자와 선자의 엄마로 함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카메라가 계속 시선을 따라가는 것도 원래 이제 파친코 1화에서부터 엄마가 등장하죠. 엄마가 등장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미신을 믿으면서까지 그래서 엄마의 시선으로 계속 시작해서 엄마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낳은 다음에 그 시선이 이제 어린 선자로 넘어가는 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엄마 헤어질 때가 제일 인상 깊지 않았나 싶어요. 배 타기 전에 엄마가 손을 꼭 잡고 얘기하는 장면이라던가 엄마가 흰 쌀밥을 해주려고 그 장면이 정말 네. 정말 그게 이제 마음이 쓰린 장면이었죠. 산미증식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조선인에게 한국 쌀을 못 팔게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등장시키면서 조선인인데도 한국 쌀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거를 이제 연출로 해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구해와서 딱 맛있는 한 끼 밥을 먹여서 보낸다는 그 엄마의 마음이 연출에 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저도 뭐 선자 엄마를 생각하면은 선자 엄마가 사실 연기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처음에 등장해서 그 불안에 떨면서 애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나 선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 눈빛이나 뭐 세세한 연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 잘하지 근데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선자 어머니의 캐스팅이 너무 젊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보면서 엄마가 너무 어리지 않나. 그 선자의 언니처럼 보이지 막 이렇게 주름 같은 부분이나 아무리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을 고되게 하신 분인데 되게 피부나 이런 게 좀 좋았어가지고 선자가 좀 청년이 되고 나서 청소년. 근데 좀 연기는 좋았는데 반면에 조금 너무 그러니까 막 주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조금 몰입에는 방해가 됐었던 근데 그 요소였어요. 당시면은 선자가 16 뭐 이때 임신을 했으니까 16이었나요? 그렇게 어렸어요? 좀 어리니까 그때는 다 그때는 엄청 어릴 때 선자 때문에 엄마도 아마 그 시기에 그러니까 주름이 하나도 없이 팽팽할 때 아이를 낳은 거죠. 30 후반 뭐 요때겠죠. 저는 그 얼굴보다 그 연출에서 계속 선자 엄마의 손을 보여준다는 리뷰를 보고 다시 이제 그 장면들만 따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그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선자의 엄마의 떨리는 손 같은 게 클로즈업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쌀을 씻는 손, 고되게 일을 하는 손, 계속 선자의 엄마의 손이 등장하는데 되게 거칠고 손에는 주름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그때 일제강점기에 여성이 아무리 어린 여성이었어도 저렇게 손이 거칠 만큼 일을 했어야 됐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얼굴보다는 손에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은 마지막 화에도 선자가 손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공산주의 그 동지들 거기에 여자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 칭찬을 막 하는데 이삭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또 말하는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뭐 이런 뜻이 있고 이삭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러는데 선자는 딱 그 여자 손을 본 거죠. 고생 하나 안 한 손이라고. 맞아요. 아마 그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계속 손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선자가 영특하다는 묘사가 계속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 뱃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잡혀가는 그 사람을 이제 음, 경고를 해준다거나, 맞아요. 그 물질도 잘하고, 일도 음, 잘하고, 그 어린 선자도 연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분량이 짧아서 좀 아쉬웠어. 아주 아기 때의 네, 선자. 애기 선자.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일제강점기의 시대였어가지고 그치?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친 게 그렇지. 이제 어린 선자였죠. 아, 그리고 그 엄마가 나서 그 무당한테 대를 잇고 싶은데 애가 그 자꾸 죽어가지고 그 고민이라서 찾아온 건데, 그래서 무당이 대를 이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딱 그 당시 개념이면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선자 하나뿐이라서 음, 그게 또 개념이 좀 다르구나 그 생각도 음, 했어. 저도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음, 근데도 음, 아빠가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의외였던 음,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어쨌든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마 전 아이들을 이미 여러 번 보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되게 예뻐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그래서 그 당시 개념으로는 또 뭐야 가르친다는 교육의 개념이 딸한테는 별로 없었던 걸로 전 배웠는데 음, 학교를 보내고 싶어 엄마는 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딸이 그치. 학교를 가서 그 어디다 쓰냐. 의외죠 사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했던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받았었으면 더 큰 사람,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제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청소년 선자 음.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김미나 배우가 지금까지가 이야기하는 청소년 선자 얘기 아니에요? 선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어린 약간 섞여 선자, 있네. 어린 선자와 10대 선자와 그다음에 노년 선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럽시다. 그럽시다. 나는 10대 손자 때 얘기를 들은 거 아닌가? 그 교육 얘기가 10대 손자 때 나왔던 얘기 아닌가? 애기 손자 때 나왔던 얘기인가요? 아기 때. 음, 아, 그 10대 때도 나오긴 했어요. 그쵸. 네, 꾸준히 나왔. 애기 손자는 제 기억에 크게 막 중요치 않았던 그냥 그 음, 10대 손자를 위한 빌드업이었기 때문에 크게 막 이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고, 물론 그때 이제 이제 약간 떡잎부터 다르다, 뭐 요장치가 딱 있었던 그쵸, 그 그쵸. 정도? 그냥 그 정도. 그 사회적 음, 배경과 음, 선자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기 위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음, 애기 선자 때의 그 스토리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10대 선자가 되고 한수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실질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10대 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볼까요? 그 되게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완전 진취적인 여성이죠. 그쵸. 음, 또 저는 일단, 딱 그 얘기하세요. 아니, 겹치지 않기 위해서. 어, 저는 10대 선자 하면은 딱 그 장면 생각나요. 한수와 이제 뭐 빨래터에서 얘기하다가 한수가 세계 지도를 그리잖아요. 음, 그러면서 일본 그리고 근데 이제 선자가 그거 보고 얘기하죠. 되게 작네요. 이런 식으로. 음, 엄청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치하려 들고 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되게 작은 나라였다는 거를 과감없이 멘트로 뱉는 장면이 엄청 저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아니면은 그런 편견이 저한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진취적인 여성이다. 음. 음, 그 장면은 또 다시 봤을 때 고한수랑 선자의 관점이 딱 차이가 보이는 장면이었어. 고한수는 음, 그 오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막 전기도 들어오고 없는 게 없고 막 꿈 같은 곳이다 이러는데 선자는 그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일본이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게 한수는 딱 거기에 현실에 순응해서 음,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선자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다. 뭐 요 정도? 그리고 그쵸. 빨래 사실 이제 그 한수가 선자를 딱
눈에 들어온 순간이 사실은 일본 순사가 지나갈 때 모두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을 때 10대 선자는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눈만 이제 살짝 내리 까는 정도로만 이제 시장에서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 한수의 눈에 싹 들어왔던 이제 그 장면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10대 선자의 애티튜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거의 뭐 첫눈에 반했다고 봐야죠. 그쵸? 나쁜 새끼.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다 싫어해요. 아니, 조금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그 주인공을 이민호로 해가지고 이제 포스터에도 딱 남자 주인공은 이민호, 여자 주인공은 김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 이민호가 되게 악역일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야 저렇게 나온다고? 이러면서 막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마케팅을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싶어. 그 생각을 좀 했다. 한류 스타일. 이제 이민호와 김미나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이제 캐스팅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봤는데 그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 TV에서 모두 이제 한국 배우들 모두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메인 캐릭터인 그 선자 역할과 한수 역할까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네, 오디션을 봤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스크립트를 한 3-4장 정도 되는 이제 대사를 다 외워오는 사람들한테만 그 정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기회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준비된 사람과 어쨌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최종 후보에 한 3명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케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민호와 그렇지. 잘 어울리는 이제 배우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런 케미를 보다가 이 김민하 배우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케미를 어떻게 보셨어요? 둘의 케미가 좀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민호는 누구랑 갖다 놔도 일단 본인이 멋있으니까. 누구랑 갖다 놔도 그렇게 뭐 케미가 안 맞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케미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미. 저도 딱히 막 그렇게 케미가 좋지는 않지 않았나? 그 둘의 사이가 나중에는 벌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김미나 배우는 김미나 배우 나름의 되게 매력이 있었고 엄청 뭐 이민호 배우도 딱 이민호 배우만의 그 매력이 좀 있었지만 둘이 막 케미가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있진 저는 않았던 것 같아. 처음에는 이민호 배우가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약간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에 더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원작이 외국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했을 때 좀 신선한 마스크가 나오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잘 알려지고 국내에서 해외에서 팬들이 너무 많은 이민호 배우가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좀 미스캐스팅 아닐까 했는데 물론 1-2화를 봤을 때도 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1-2화까지 진짜 연기 너무 네, 어색하지 네, 계속 않았어요? 그냥 왜 이유가 있겠지? 애플에서 뽑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봤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마케팅에서 엄청 해외 팬들이 많잖아요. 일본 전광판에도 파친코 포스터가 붙고 막 이런 게 회자되면서 그런 역할을 했구나. 식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이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 드라마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일본인들한테도 알려지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캐스팅 가치가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신기하게 사실 그래도 3-4화 정도 되니까 크게 막 이렇게 위화감이 들진 않더라고요. 1-2화 때 느꼈던 위화감만큼 들진 않더라고요. 사실 1-2화 때는 고한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약간 구준표라고 부르고 싶었어. 맞네요. 일제시대 준표. 맞아. 잘 어울리는데? 일제시대 준표. 진짜 딱이다. 딱이야. 근데 뭐 갈수록 뭐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며들더라고요. 그 한수역에.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김미나 배우가 했던 10대 선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양진, 선자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정인지 배우에 대한 역할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수 연기적인 부분 말고 캐릭터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본을 따르는 이제 부역자 역할을 좀 했는데 상당히 미화가 됐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관동대 지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한수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동대 지진이라는 이제 역사를 이제 다뤘죠. 이 관동대 지진을 보니까 그 원작에는 안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소설 원작에는 나오지 않고 애플 TV에서 이제 각색하는 과정에서 아예 한화, 7화 전부를 관동대 지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할애를 하면서 이제 한수의 캐릭터를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조금 있어요. 그 관동대 지진으로 통해서 그 한수의 부역자 역할을 좀 미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은 사실 원작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화를 할애해서 이 관동대 지진에 있었던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을 어쨌든 묘사를 했고 또 끝에 이제 그 텍스트로도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좀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비판을 보면서 사실 그 이민진 작가의 그 인터뷰를 엄청 많이 찾아봤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기억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설을 씀으로 애써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용서를 얘기를 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사실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도 사실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용서로 가는 길에 있다.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래요. 이민진 작가님의 텍스트는 다르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용서로 가기 위한 단계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말 악인이다. 이 사람 일본인들이 모두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런 사람들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인들이 역사 앞에서 이제 마주하는 거 정정당당하게 마주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일본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좋았던 거는 일본인들을 다 정말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 눈치 보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 모두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싸우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을까? 결국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화합으로 가야 되는 건데 글쎄 우리가 바라는 용서와 화합은 결국에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도 부역자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부역자를 옹호하는. 옹호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작가님이 원하는 길에 조금 더 가까웠던 연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저도 나리님 생각과 비슷하고 그냥 한수 원작에는 없었던 이야기라고 하니까 한수 캐릭터를 사용해서 이 지진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런 걸 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막 일제 부역자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보통 연출자가 연출을 하는 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그 프로를 보면서 그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래서 그 일제부역자에 과연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연출한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뭐 꼭 필요했나 싶은 장면이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고한수라는 캐릭터를 좀 길게 가지고 가기 위한 초석인 것 같아요. 일단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드라마나 뭐 이렇게 수익성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에피소드 그리고 분명 뭐 그때도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는 함부로 우리가 건드리기가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생각을 근데 말하기도 어렵고. 그 근데 아까 나리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태클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용서라는 거는 이제 가해자 쪽에서의 반성이 있어야 피해자 그쵸, 쪽에서 하는 그쵸. 건데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반성이 없는데 뭐 음, 내가 먼저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쵸.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일본인들이 그 역사를 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모든 팩트를 인정하고 그 팩트를 인정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과를 하는 거가 이제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를 하지 않고 왜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 왜곡된 역사를 기반으로 뭐 사과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인제 절차들이 사실은 "그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뭐 치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영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절대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까지 가기 위한 길이 이렇게 막 싸우자, 너랑 사과해 나랑 이게 하자.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인제 받아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냥 사과해. 니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그냥 사과해." 이렇게 막 따지는 형식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정말 설득되고 정말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방법이 이렇게 막 싸우자라는 방식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인제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보여주는 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는 게 인제 그런 저의 의미로 생각입니다. 보면 파친코 드라마는 좋은 설득의 예가 되나요? 그쵸, 그쵸.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그래야만 했던 뭐 이유를 따지자면은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전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고 점령을 강제로 한 건데 관동대지진은 이 자연의 재앙이잖아요. 자연적 재앙. 그래서 우리만 죽은 것도 아니고 일본인들도 되게 많이 죽고 피해가 있어서 그 상황을 갖다 놓고 일본인이 나빴다라고 표현하면은 일본인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근데 관동 사건이죠. 대지진에서 일본인들은 지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많은 거고 음. 우리는 이제 조선인들은 살인, 학살을 당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다른 부분이죠. 주고엔 발음 해보라고 하고 이때가 그 유명한 그거잖아요. 주고엔 발음 못하면 한국인이다 하고 다 죽였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 열받고. 근데 그쵸. 뭐 사실 역사책으로 공부했던 것보다 덜 열받게 연출된 에피소드이긴 했어요. 사실 글로 맞아요. 텍스트로 보면 더 열받는 그렇죠. 사건이었죠. 부들부들 떨리는 그쵸. 그런 얘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덜 열받게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음, 좀 있어요. 순한 맛. 순한 맛으로 연출. 이게 일본 정말로 진짜 애플의 일본 눈치 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로 열받게 연출이 됐으면 보기 힘들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인인 저도 한국인이라서 더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은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니까 우리 과거의 이야기니까 조금 애정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정말로 외국인들이면 볼 수 있을까? 애정을 가지고 맞아. 이런 관심, 무거운 얘기를 정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못 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조금 순한 맛으로 연출을 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매운맛으로 연주를 했으면 아마 이 8화까지 끝까지 볼 외국인들은 정말 손에 꼽았을 것 같고. 그렇지. 이게 약간 영어 원작을 각색으로 이제 영어 대본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할리우드 자본이 들어갔고 미국 드라마이자 K 드라마인 거잖아요. 그쵸. 미국 드라마로 보는 게 사실 더 맞죠, 사실은. 내용만 한국의 역사일 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걸 애플을 좀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고 아무리 순한 맛이라고 해도 어쨌든 역사적 맞아요. 고증을 철저히 거쳐서 나름의 맞아요. 수면 위로 꺼내놓은 거잖아요. 다시 생각해봐 너희 이거에 대해서 하고 그런 점에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대한 욕 안 먹으면서 최대한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빌드업 뭐 그거였다 고한수는. 네, 그럼 한수에 대한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사카로 넘어와서 이제 오사카로 만나기 전에 만났던 이삭과 그리고 이제 경희 그리고 이삭의 형 요셉? 이름 요셉이었나? 네. 그렇게 이제 오사카에서 주로 있는 캐릭터 셋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종교인이긴 하지만 이삭이 좀 저렇게까지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계기로 남의 아이를 임신한 선자를 아내로 맞아 상상도 안 되는. 그 서사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저도 막 갑자기 너무 많이 생략된 느낌이 있어요. 그쵸? 뭔가 그 선자의 재기발랄하고 당찬 모습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 아니고 계속 그쵸.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벽 건너에 있던 얘기만 듣고서는 갑자기 다음날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동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서사가 생략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죠. 아마 이삭은 자기가 빨리 죽을 거라는 걸 예상을 계속하면서 살아와서 삶에 그렇게 미련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병쟁이였죠. 그 가능성이 제일 크겠네요. 네. 그리고 한번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폐병이 거의 그냥 바로 죽는 병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어쨌든 이 집에서 나의 삶을 다시 살려줬고 그런 딸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이삭의 결정이 저는 이해는 돼요. 나중에 돼서는 솔직히 그 선자의 재기발랄함이 정말 이삭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들었지만 초반에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건 참 초반에는 조금 갑자기? 이랬고 서사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노상현 배우가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네 정도였는데 갈수록 너무 잘생겨지는 거예요. 선이 남자다워. 잘생기게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역할이 그래서 그랬겠죠? 그 눈에 약간 그리고 종교인의 광기가 들어있는 눈이 있어요. 깊숙이에서 그 신앙빛이 나는 눈이 있어요. 그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종교에서 오는
비종교인한테는 어디서 오는 저런 착함이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근본적인 착함. 그런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이상인 거 보니까 모태 그거죠. 형들도 음. 다 뭐 사무엘이고. 모태 신앙인 거. 그쵸, 어, 그쵸. 그쵸. 참 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연기 좋았어요. 음, 그리고 약간 저런 새로운 마스크가 나와서 뭔가 중요한 음. 역할을 할 때 주는 뭔가가 있어요. 맞아, 맞아. 참 딱 비교가 됐죠, 한수랑. 구준표와 대비되는 그거였죠. 정말 이렇게 이삭이다. 안정적이라고? 저 사람은 이삭이구나라고 딱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 한수라고 자꾸 저희가 이름을 까먹는 게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준표로 나왔으면 더 괜찮았을 거예요. 이 한수와 요셉 그 두 형제에 대한 비평이 또 있었어요. 형제? 한수 말고 이삭과 요셉. 이삭과 요셉. 네. 제가 한수라 그랬나요? 이삭과 요셉. 네네. 그 이삭의 경우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소설 원작에서는 음,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사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제 끌려가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뭐 무정부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이런 역할로 해서 이제 그 죄로 경찰에 끌려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반종교적이라는 거라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각색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그렇죠. 비판에 대한 보통 그거 좀 사회주의가 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종교자가 사회주의자다? 이건 좀 약간 안 맞는 게 있긴 하죠. 애플이 일본 눈치를 많이 봤네요. 뭐, 많이 봤네요. 여기만 신사참배를 건드렸다가 요거는 일본에서 네. 난리 많이 나겠다. 저거는 그냥 눈치 봐서 뺄 수밖에 음.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무정부주의자들, 뭐 그런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이것들은 실제로 그 역사에서도 있었던 얘기라서 음, 남편도 같이 보면서 그거 알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아는 파트더라고요. 없는 얘기를 썼을 리는 없죠. 그리고 이 드라마 자체가 역사 고정을 엄청 철저히 한 드라마라서 네. 되게 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듯이 그 시기에 그 막 독립운동하던 단체들도 그 목표가 달랐던 단체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로 독립을 원하는가, 공산주의로 독립을 원하는가, 뭐 그쵸. 그런 거 보면은 공산 사회주의가 그 전부터 계속 퍼져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긴 하죠. 여기 기독교 천황제를 사회주의 운동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억지스럽지는 않지만 원작의 의도와는 약간 다르다. 타협을 그런 봤다. 비판이 있었다. 아니 뭐 근데 이러고 그러면은 이삭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소설을 안 봐가지고 원작을 안 봐서. 소설에서는 이삭이 곧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삭이 죽어서 선자가 김치를 팔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서 이제 아들들을 키우고 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는. 우리 그 뭐야 또 누구 죽는다 그러면 슬퍼서 못 보시겠네요, 효기님. 네. 드라마에서 누가 죽는다 그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보질 않으세요. 아니요 저 눈물 되게 없는데요. 눈물 없어요. 안구 건조증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서.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김혜자 선생님 죽을까 봐 거기서 멈췄어요. 지금.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첫째 노아 맞나?
첫째 아들? 네. 네, 노아와 맞아요. 모자수가 있죠. 그 이삭이 잡혀가고 나서 노아한테 한수가 접근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때리고 싶었어. 많이 때리고 싶었죠. 그게 소설 원작에서는 더 집요하고 그렇대요. 한수가 계속해서 선자를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길 때라도 항상 한수가 지켜보고 있는 게 원작 소설에는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긴 한데요. 근데 그 시계 사건도 사실 도와준 네. 거죠. 그렇게 할 수 하죠. 있게 도와줬고 다시 자기가 가져왔고. 근데 그 시계 약간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시계인 줄은 저 몰랐어요. 지진이 그때. 나왔던 7화에서 나왔죠. 나름 의미가 그렇지. 있는 시계였어요. 아, 그게 그것도- 도와준 거였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맞아. 보면은 그 노년 선자가 그 시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맞아. 그럼 또 그러면 돌려받게 되는 계기가 뭔가 있겠죠. 그렇겠죠.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왜 왜 다시 선자가 가지고 있지? 갖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로몬한테 이제 전해주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 그 한수가 어쨌든 그 시계를 팔러 올 거다, 선자가 팔러 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한수가 위험에 빠뜨리게 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선자랑 선자가 그 일본인한테 겁탈당할 뻔하던 거를 구해주잖아요. 고한수가. 저거 저 새끼 꿈인 거 아닌가 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면 아예 첫 단추부터 다 조작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몇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일본인이 엄청 사과하고 막 이거 그 전형적인 그거 아닙니까? 불량배에서 너를 구해주는 그랬군요. 속내는 나오지 않았는데 진실은 저는 그거부터가 약간 일 꾸미는 스케일을 보면은 고한수라면 저거 충분히 그랬을 놈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희와 요셉 그 커플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참 시대상을 잘 반영한 커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빚 갚고 왔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이제 선자가 김치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다던가나 지금의 사회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열불나는 시츄에이션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어떤 딱 전근대적 마인드가 박혀 있는. 가부장적이고 정근대적인 이름은 요셉인데 생각하는 건 거의 조선인. 흥선대원군. 그쵸. 참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술집에 가서 그 한국인들과 그렇지. 대화하는 장면, 주선인들과 대화하는 장면, 이제 이삭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정말 고여 있구나 생각이. 그때 돈이라도 잘 벌면 말을 안 해요. 그니까. 그 요셉의 처경희도 딱 그거에 맞는 처였던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맞는. 벌벌 떨고 내가 뭔가를 직접 하면은 남편한테 화낼 나중에 텐데. 혼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고 맞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 행동하지 않는 여성을 그려줬죠. 그리고 초반에 노년 경위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때는 청년 경위가 안 나왔을 때라서 하숙집에 일하는 그 복희인가 그 사람하고 저도 그 헷갈렸어요. 생각했어요. 약간 맞아요. 얼굴이 비슷해요. 마스크 닮아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일본에 따라와서 이렇게 뭐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헷갈렸어요. 이거 이 사람이 아닌데 하고 막 맞아. 돌려보고 그랬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 부분 일부러 그렇게 막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헷갈렸어요.
그런 거 그 누구야? 편집 기법이 연출에서 평행 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장소랑 다른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을 막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막 딱 오사카 갔다가 또 20년대 갔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신선해서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반대로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힘들다고 평을 하셨어요. 딱 첫 평이 그거였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 같은 뭐 특정한 주제를 두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 같더라고. 죽음이나 뭐 그런 사랑에 빠지거나 죽음을 맞거나 그런 상황? 그게 아마 그랬나요? 1세대 이민자와 2세대 이민자가 서로 느끼는 게 좀 달라서 저는 그렇게 연출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제일 한인,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1세대 이민자는 그래도 기억할 수 있고 또 돌아가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하지만 2세대 이민자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을 하면서 자라왔고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더 애매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그 둘의 시선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도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와 뭐 오사카, 요코하마 이런 거 다 다르게 연출한 게 그런 것들을 다 느끼라고 연출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은채 배우가 연기했던 경희와 그 요셉까지가 이제 사실 10대 선자 와 시즌 1. 연결됐던 이제 스토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럼 1부로 하고 마지막으로 김치를 팔잖아요. 요새 특히나 이슈가 되는 김치여서. 참 택도 없는데 참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우기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나 싶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보시면서. 그게 딱 선자가 운명을 개척하려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좀 클로즈업 되면서 선자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노점을 시작할 때.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내가 김치를 어떻게 팔까, 남들은 어떻게 팔고 있나 요거 살피고 사람들 반응 살피고 하면서 딱 그 순간부터 선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김치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도 있는 거고 하나는 뭐 그게 아니니까 모자수도 있는 거고 노아 지금 행방불명인 노아의 삶도 있는 거고 참 파는 것도 정말 한국적인 품목 아닙니까 김치? 김치. 지금은 되게 김치가 보편화된 음식이잖아요. 정말 그렇지. 외국 사람, 특히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뭐 굳이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김치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해 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이 10년 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보편화됐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인제 선자가 김치를 막 이렇게 싸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막 수레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막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막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야 김치 냄새 그렇게 많이 나?" 이랬는데 너무 적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냄새가 심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궁금했어. 우리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막 서양에 오면 마늘 냄새 난다고 막 서양 사람들이 놀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마늘 냄새가 진짜 나는지 그게 그냥 놀리려고 그냥 비하하려고 하는 말인지 그거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거는 아마 그냥 평생 모르지 않을까요? 그 마늘 냄새가 뭔 냄새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어. 그리고 그 분명히 옆에
김치 술에 끌고 갈 때 옆에 분명히 뚜껑이 있었는데 왜 뚜껑을 안 닫고 그냥 움직이지? 뚜껑이 있었어? 나도 왜 뚜껑을 안 닫고 가나? 내 생각에 있었던 것 같은데. 냄새를 더 알리려고 그랬나? 아니 그 아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오픈해도 음, 되는데 그 술에 막 시장통에서. 엎어질까 봐 막 걱정되고 막 뭐 들어갈까 봐 걱정되고 그리고 막 길 앞까지 나와 가지고 막 "김치 먹어보세요." 막 "신선한 야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사람들이 뒤에 가 가지고 막 김치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앞에 나와 가지고 막 홍보만 하는 장면이 사실 쪼끔 '저 사람 가 가지고 대응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막 번외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 저렇게 할 거면 뭐 호객 알바를 하나 쓰든지. 그 이민진 작가님 그 인터뷰 음. 그 렉처였던 것 같아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인제 중국의 동북공정가 김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쓰여진 거는 사실 그 작가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시도와 상관없이 그전부터 인제 김치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갔긴 했지만 이제 근래에 인제 요새 강연을 하시면서 그런 걸 강조하고 그 음식이라는 게 사실 이 문화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서 그 음식을 중요한 요소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은 쌀 사실 딱 한 번 먹었잖아요. 시집 가기 전에 한 번 먹었는데 바로 그 한국에서 난 쌀의 맛을 기억을 하고 김치를 팔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인제 작가님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쓰였던 2 부에서 윤여정 배우가 연기했던 선자, 노년의 선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